보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강도랄까요? 이게 과거보다는 어쨌든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팔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. 매도 물량이 많다고 해서 이게 뭐 하락 시그널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매도자 심리로 봤을 때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불리아님의 전문 분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부동산 전문가 관점에서 봤을 때 2024년 이제 벌써 9월 말이니까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있죠. 한국 경제는 한마디로 땡땡땡이었다. 요 이제 머니트렌드 2025 책도 집필하셨는데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. 뭐 한국 경제라고 말하면 조금 좀 거창하니까 부동산으로 좀 좁혀서 얘기하면은 한국 부동산의 2024년은 이 똘똘한 한 채의 역습이었다.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. 네,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똘똘한 한 채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셨지만 이게 지금 되게 꼬여 있습니다. 이게 그래서 이게 겉에서 좀 뜨문뜨문 보면은 이게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뭔가 막 규제와 법이랑 뭐 그다음에 사람들의 심리 뭐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뒤섞여 가지고 되게 좀 풀기 어려운 좀 실태 같은 모습이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쁘게 얘기하면은 24년은 약간 기형적인 상승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지역들에서는 저기는 올라가는데 왜 우리 동네는 왜 이러지? 뭐 이러는. 근데 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언론에서 보면은 엄청 올라간다고 하는데 체감은 안 되는 분들도 많은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한번 한 번씩 좀 차근차근 해보려고 합니다. 잠깐만요. 똘똘한 채 역습, 똘똘한 채까지 이해 가는데 왜냐면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나왔던 키워드잖아요. 네. 역습. 그 전에 뭐 잘 안 되고 있었다는 의미인 건가요? 아닙니다.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이제 상승을 많이 했었었죠. 그동안. 그렇죠. 그동안 하다가 지난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확 빠졌었어요. 맞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약간 이제 끝났구나. 라고 얘기를 하던 그 분위기도 있었는데, 역습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반격을 하는 개념인 거죠.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는 뭐 거의 대부분 그 똘똘한 한 채라는 것만 올라가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. 이제는 진짜 한 채를 사야 되는구나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더 똘똘한 애들은 많이 가고, 그리고 이제 뭐 조금, 이거는 뭐 굳이 뭐 똘똘한 한 채까지는 아닌데? 라는 느낌이면 또 약간 좀 지지부진한, 그러니까 양극화가 이제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. 자, 똘똘한 채부터 그러면 먼저 여쭤보면 그 선호 현상으로 강남 상구, 마용성 등 많이 올랐죠. 근데 요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최근에는 반포, 레미안, 원벨리, 구평이 60억. 물론 이거는 반포 원벨리의 모든 구평이 60억이라는 의미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제일 좋은 RR 거기다가 한강까지 보이는 거겠죠? 그렇죠.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안 나오는 곳들 약간 조금 뭐 뷰가 떨어진다거나 이러면은 뭐 50억, 40억대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뭐랄까,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만 뭐 무슨 뭐 특이한 거래다, 뭐 이상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, 그런 건 아닙니다. 대부분의 이 한강뷰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, 대단지들은, 한강이 잘 보이는, 그리고 이제 뭐 영구적으로 보이는 데랑 아닌 데랑 거의 뭐 10에서 20% 이제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, 그래서 그런 거고요. 근데 어찌됐든 이제 말씀하셔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렇게 좀, 신축이기도 하고 대단지기도 하고 해서 뭐 다 좋긴 한데, 이게 과연 주변 아파트들 대비해서 지금 거의 1.5배에서 2배 가까운 금액대거든요. 이게 과연 뭐랄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가라고 봤을 때는 조금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기형적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. 그렇게 사는 게 뭐 좀 투자로 사는 거고 뭐 이게 뭐 수익률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지금 그런 걸 사는 분들은 그걸 뭐 이렇게 수익성이나 뭐 이런 걸로 사시는 건 아니고요. 그리고 그거를 사는 이유는 뭐 이 투자가 아니라 약간 무형의 가치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사시는 건데 그거가 왜 생겼느냐가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사실 비싼 것이고 비쌀 때 뭐 대출도 받아서 사면 이제 어쨌든 유지비나 세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금액으로 그러니까 돈을 벌고 안 벌고가 되게 중요한 금액대란 말이에요. 30억, 40억 하는데 근데 이게 무형의 가치가 생겼다는 게 저는 그게 지금 이 꼬여 있는 실타래다. 무형의 가치. 네,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. 저는 트로피 아파트가 지금 된 것인데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느끼실 겁니다. 이게 한 3, 4년 전만 해도 조물주 뭐 위에 건물주 해가지고 그 유튜브도 그렇고 뭐 예능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 건물주들을 엄청 그 조명하고 되게 강조하고 그거를 하면 약간 내가 그 뭐랄까 인생 잘 살고 멋지게 사는 사람 그리고 건물이 없으면 왠지 부자가 아니야 막 이런 포지션이었거든요. 근데 요즘에
요즘에 한번 시청자분들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 건물주 이런다고 해가지고 뭐 신경 써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. 좀 키워드의 장악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네. 물론 건물주도 여전히 부자분들이고 맞지만 어떤 그 포커싱이 되지는 않고 있다. 네.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그 부자의 어떤 기준이라는 게 건물주에서 어딘가로 간 것인데 그게 뭘까? 그럼 뭐 비트코인 20개 가지고 있으면 뭐 50개 가지고 있으면 부자다? 물론 뭐 그것도 부자지만 지금은 그 어떤 그 실물 자산으로 평가받는 부자의 모습이 건물주에서 이제는 아주 초고가 뭔가 집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다 살고 싶은 그런 선호 아파트로 이제 옮겨간 것이죠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트로피 아파트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게 더 강해진 거죠. 사실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강해져서 이제 뭐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났던 그 분도 요즘 뭐 PIR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소득 대비 아파트 구매 뭐 가격 지수 이런 얘기 하는데 반포 쪽에 아파트를 살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. 네네.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물어봤습니다. 근데 그분이 그 아파트를 살 때 PIR이 얼마였을까?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집값이 얼마였을까요? 3입니다. 3. 3. 그러니까 이분이 연봉이 높아요. 그러니까 이제 사업도 하시니까. 3년만 일하면 된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집값을 제가 뭐 말하긴 좀 뭐하니까 그냥 한 3년 일하면 더 버는 돈을 가지고 그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겠죠. 한 3년 일하면 뭐 실수령에다가 대출 조금 하면 뭐 한 3, 4년 일하면 돈 모아서 살 수 있는 금액이니까. 근데 이게 투자 가치가 좋으냐? 그렇게 보면은 아니거든요. 네. 이게 지금 뭐 40억, 50억에 사가지고 100억, 200억까지 언제까지 걸릴 것이냐 생각하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걸 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왜 그러냐? 이게 그 단순히 투자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. 네. 그러면 이제 무형의 가치, 이걸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 어떤 다른 사람들과 어떤 뭐 관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나만의 어떤 뭐 뿌듯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사는 게 많은 것이고 그 말은 지금 그렇게 트로피가 점점 좁아지고 작아지고 적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 건물주에서 근데 초고가 아파트로 좀 트렌드가 바뀐 거는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. 그로 인한 부담이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넘어간 건가요?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금리 영향도 당연히 있습니다. 예전에 이제 건물주가 조명을 받았던 이유는 이런 거죠. 뭐 요즘에도 이제 그 연예인들 건물 기사들이 나오긴 합니다. 나오죠.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뭐 30억 벌었다, 뭐 50억 벌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. 50억에 샀는데 100억이 됐다.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번 것 같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보유한 기간이 10년이야.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네. 그러면은 10년에 2배가 된 거잖아요. 10년에 2배라고 하면 물론 뭐 많이 오른 거지만 네. 뭐 이게 수익률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건 아니거든요. 근데 그런 기간이 지금은 되게 길어졌는데 아주 짧을 때가 있었습니다. 언제냐면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2020년, 21년 그때 이제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월세는 똑같이 받는데 금리가 이제 확 내려가니까 당연히 이제 수익률 가지고 역산해서 이제 매매가가 정해지잖아요.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니까 빌딩들이 뭐 그때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몇몇 연예인들이 뭐 이제 운때가 잘 맞아서 뭘 샀는데 1년 만에 건물을 팔았다. 근데 막 40%, 어떤 분들은 뭐 70%를 벌었다. 뭐 30억 투자해서 50억 벌었다.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때였습니다.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고 가격이 폭등하니까 부자의 약간 그 뭐랄까 약간 트로피 같은 느낌으로 이제 저는 조명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금리가 이제 확 올라가니까 반대로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매매 가치도 이제 떨어지면서 네. 빌딩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약간 트로피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걱정거리가 된 거죠. 근데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? 이게 다 집으로 갔는데 이게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세금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세금 막 중과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채만 가지고 있어도 세금이 많이 걱정되는 분들이 나와요. 근데 이 집이라는 게 뭐 그냥 시세로 봤을 때 뭐 20억 이것도 엄청 비싸지만 20억짜리 정도 이하인 분들은 막 세금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. 한 채 정도 사시는 분들은. 근데 이제 한 40억, 50억 이런 집들은 1주택자여도 세금이 꽤 나와요. 양도세가 많이 나옵니다. 근데 이 양도세를 줄이는 가장 큰 거가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가지고 이 집에 10년을 거주하고 10년을 보유하면은 최대 양도세를 80% 깎아주거든요. 이게 가장 문제가 된 거죠, 지금.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사서 여기서 뭔가 뭐 몇십억에 투자를 하면은 이제 집을 살 그런
의지가 좀 약해질 텐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빌딩 쪽은 이제 가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. 근데 현금은 있어요. 근데 이 현금을 가지고 뭘 할지라고 딱 봤더니 한 채를 사서 오래 가지고 거기서 거주까지 하면은 뭐 세금을 많이 깎아주네? 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다 한 50억, 100억 뭐 이런 돈을 넣어도 거기서 거주를 한다면 세금이 진짜 적어집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답은 나온 거잖아요. 나는 여기서 10년 정도는 살아야 돼요. 그리고 10년 정도 보유를 해야 돼요. 근데 나는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러면은 오래된 구축 가서 몸테크 하실 겁니까? 아니면은 지금 숲이 보이고 한강이 보이는 뭐 60억, 100억짜리를 사가지고 신축에. 예, 신축에 거기서 뭐 아니면 뭐 인테리어 멋있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살아야겠다. 라고 생각할 것인가. 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80억에 산 아파트가 뭐 120억을 찍자마자 지금 160억, 180억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그거 같고요. 그럼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이 오르는 것보다도 내가 가고 싶은 동네가 올라가는 게 더 화가 나는 일인데 그렇죠. 지금은 그런 일들이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더 빨리 더 어떻게든 똘똘한 거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거 지금 미리 사놔야 되겠다라는 수요가 점점 커지니까 지금 약간 금리 내려가고 이러니까 바로 돈 빌려가지고 한 채를 사러 간다. 이런 그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막 급등한 게 그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제 그런 똘똘한 채의 상승세는 이제는 좀 근데 주춤하는 건가요? 가열이었으니까 아니면 하락하는 건가요? 좀 어떻게 4분기나 내년은 어떻게? 네, 우선은 지금 주춤하는 분위기인 거는 같아요. 네. 왜냐면은 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을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이게 2022년 그러니까 8월 정도,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 그때가 이제 가장 뭐 저점 구간들이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뭐 특정 동네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강남 쪽은 뭐 한 18억, 19억 하던 게 지금 27억, 28억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단순 계산하면 2년 동안 40%가 올랐거든요. 2년에 40%면은 어마어마한 회복세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제는 전고점을 뚫고 지난 뭐 23, 4억 하던 게 지금 27, 8억이 됐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처음 가는 길인 거잖아요. 그러면 내가 사는 사람이 물론 뭐 트로피적으로 그냥 실거주여서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대다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이거 지금 취득세 내고 해서 내가 얼마나 벌 수 있지? 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제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거기다가 뭐 크게 영향은 받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분들도 조금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잠깐은 좀 주춤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좀 전체 서울과 수도권 시장 포함해서 올해 1월에서 9월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상한가 지금 이제 9월 말이죠. 요즘 사람들의 심리는 좀 어떤가요? 네.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거에 어떤 연장선일 것 같은데 우선은 연초부터 확실히 좀 이렇게 상승세가 좀 붙었었고요. 그리고 그거에 가장 큰 거는 어찌됐든 간에 뭐 많은 분들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이제 정책자금 대출이 이제 풀리면서 특히 뭐 신생아 대출이든 뭐든 이런 것들 때문에 한 5억에서 뭐 많으면 한 9억대 정도 그 정도인 분들이 이제 집을 사고 또 팔아서 이동할 수 있는 좀 여력이 생겼던 거. 그 다음에 이제 금리도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. 시장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가서 작년 한 이맘때 빌리는 거 대비 그래도 한 1% 정도까지는 좀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소득 대비 대출도 좀 더 나오게 되고 이자 부담도 좀 덜하니까 좀 집을 살려던 그런 게 있었고 거기다 이제 금리 인하 얘기들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난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가장 큰 거는 나도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사면은 그러면 나도 사야겠다라는 좀 그런 군중 심리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뭐 연초만 해도 이제 옆에 사람이 누가 집을 산다 그러면 야 그거 좀 안 사도 좀 나중에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김 과장?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샀는데 뭐 그 사이에 또 막 몇천 올랐다고 하면은 그럼 나도 사야 되나? 뭐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월까지 좀 급격하게 좀 상승을 했었고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올해도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니까 정부가 이제 뭐 추석 전쯤 해가지고 9월부터 이제 대출 규제를 이제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주춤한 상황 그리고 이제 추석까지 지나면서 이제 우선은 좀 관망을 해볼까라는 정도까지는 좀 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요즘에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. 그걸 가지고 이제 또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락이 10월부터 시작된다.
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거래량 줄어드는 것과 가격은 같이 가는 걸까요?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거래량이라는 거는 사실 생각해 보면은 2021년, 21년 뭐 말 20년 이때도 거래량이 지금도 훨씬 더 낮았는데 가격은 많이 올라갔거든요. 그러니까 뭐 거래량과 뭐 이거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겠지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죠. 줄어들었죠.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8월이 고점이었나요? 7월이 제일 고점이었고 7월이 8천 정도였고 이제 8월이 한 6천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9월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낮습니다. 한 2, 3천 정도 될 거로 좀 추정되는데 우선은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말한 대로 이제 8월 말에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하겠다 막 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집을 못 사거든요. 그렇죠. 당장 못 삽니다. 그러니까 뭐 아무리 못해도 한 3천에서 5천 이상의 현금이 뭐 더 필요한데 그거 구하는 게 뭐 며칠 만에 되지는 않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추석도 있고 뭐 날씨도 덥고 뭐 이런 것들 다 엮여가지고 지금 뭐 거래가 사실 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전달 대비 확 떨어진 건 맞고요.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럴까? 이제 앞으로 이제 하락세로 가는 건가? 작년에도 똑같았거든요. 작년에는 9월 27일부로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대출을 잘 풀어주다가 금리 살짝 올라가는 느낌은 있었는데 지금하고 똑같거든요. 그러다가 정부가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9월 27일부로 6에서 9억 사이 특례보금자리로 9월 26일이네요. 아 그래요? 근데 대출 규제는 뭐 그 전에 했으니까 추석 전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 딱 이맘때쯤에 대출 규제 6에서 9억 사이 특례보금자리는 없애겠다. 근데 그거를 한 1, 2주 전에 발표합니다. 그러니까 다다음 주부터 대출 안 해줄 거야. 이렇게 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너무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까.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멘붕에 빠지면서 나 집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? 저 계약금 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? 뭐 이런 얘기가.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거죠. 그러면서 그때 거래량이 30%가 급감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1000대까지도 막 내려가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앞으로는 거래량은 확실히 좀 잡힐 것이고 그러면 이 대출 규제가 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느냐 아니면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 못하고 잠깐 그냥 시간을 좀 지연시키냐 이 차이를 가지고 지금 하락하네 아니면 뭐 상승할 것 같아 라는 거를 지금 가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정부가 대출 규제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른다고 하셨는데 부일라님은 어느 쪽 입장이시죠 지금? 네, 저는 뭐 이게 시간을 좀 지연시키는 거지 결국에 문제 해결되는 건 없기 때문에 뭐 이대로 가면은 다시 한번 그 연초부터 올라갔던 상승세가 잠깐 뭐 횡보나 뭐 일부 지역은 뭐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하고 똑같이 다시 또 내년 연초부터 한 1, 2, 3월부터 또 다시 한번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대출은 기본적으로 연초에 대출 규제가 풀립니다. 그러니까 총량이 다시 한번 리셋되기 때문에 1월부터는 이제 은행들도 뭐 올 한 해 목표를 다시 이제 달성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또 영업을 하게 되고 1월 초까지는 모르겠지만 2월부터 뭐 3월까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영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되면 어쩔 수 없이 규제는 좀 풀릴 것 같아요.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한다. 그러면 모르겠지만 대출 규제만으로는 사실 이건 잡기는 어렵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약간 좀 지지부진하겠지만 내년엔 좀 다시 풀릴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게 두 가지로 갈리는 부분이 뭔가를 저도 많이 고민을 해보는데 그거 같습니다. 가장 큰 게 뭐 저도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뭐 통계든 뭐 숫자든 뭐 다 좋지만 핵심은 심리인데 이 사람들의 심리인데 이거를 매수자의 심리를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매도자의 심리를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매도자의 심리를 가지고 좀 해석하는 사람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매수자,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왜 사겠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이걸 왜 팔겠냐 사람들이 라고 생각하는 추세인데 저는 이제 파는 사람의 심리로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대출 규제를 하든 아니면 뭔가 문제가 뭐 생기든 간에 지금의 어떤 현 상황에서 매도자들이 이걸 왜 팔지? 라고 생각했을 때 팔만한 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아까 제가 이 시장이 약간 조금 꼬여 있다고 했는데 되게 좀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규제책들 중에서 막 푼 것들이 있어요. 근데 그 푼 것들 중에 가장 많이 푼 거는 이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법을 바꾸지 않고 정부, 행정부 차원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좀 풀어놓은 게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법을 개정하겠다. 국회가 이제 잘 합의를 해주면 우리가 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했던 것들이 지금 딱 이제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런데 이 시행령으로 풀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대부분 보유세 관련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낮춰줬어요.
그러니까 이제 매도자 심리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안 팔면 어떤 나한테 손해가 올까를 봤을 때 보유세가 어쨌든 많이 내려갔고 그리고 이제 전세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실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팔더라도 어쨌든 다른 집을 또 사야 되는데 대출 규제가 막 생기고 있어요. 그러면 어차피 좀 옮기기가 쉽지 않겠네? 라고 하면은 보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강도랄까요? 이게 과거보다는 어쨌든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팔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.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. 매도 물량이 막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근데 이게 한 2년 전에 매도 물량 늘어날 때는 정말 패닉 셀을 했던 거고 지금은 정말 갈아타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도 매물을 내놨고 이제 다른 집도 매물도 내놓으면은 다 이제 갈아타는 식으로 가는 거라서 뭐 그게 매도 물량이 많다고 해서 이게 뭐 하락 시그널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매도자 심리로 봤을 때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냥 이건 좀 횡보? 그래서 지금 시장을 봐도 이제 호가가 떨어지지는 않고 있고 매수 수요는 이제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약간 서로 또 평행해서 그냥 횡보하고 있는 좀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어요. 불련 씨 말씀을 좀 정리하면 그럼 올해 4분기는 좀 횡보, 내년 2025년은 다시 1분기부터 좀 상승으로 꿈틀거릴 것이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, 수도권은? 크게 봐서는 그런데 이걸 또 뭐 쪼개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워낙 지금 시장이 좀 약간 기형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뭐 트로피급의 아파트, 그러니까 나 이 아파트 샀어라고 인스타에 자랑하면 친구들이 막 와 대박이다 너 진짜 어떻게 뭐 집들이 안 해? 뭐 이런 댓글이 달릴 만한 수준의 집들은 사실 대출 규제의 영향을 뭐 그렇게 받는 곳들은 아니긴 해서 여기는 그래도 조금씩 좀 거래가 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. 물론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한 것들 중에 정말 충격적인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막은 게 있거든요. 물론 이것도 푼다 만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지금 집을 사는 분들 중에 대출 받아서 집을 사서 아예 실거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우선은 전세를 껴놓고라도 사놔야겠다라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전세를 끼고 산다는 건 어찌됐든 간에 전세입자의 그 전세금을 가지고 사는 건데 이 전세금은 개인 간의 그냥 돈 거래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여길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전혀 없거든요. 아니 둘이서 전세를 뭐 5억이든 10억이든 계약해서 집을 사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뭐 정부가 못 사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를 끼고 사는 수요를 못 잡고 있었는데 이 실거주 한다고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는 어떻게든 금리를 높여서 잡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막지 하다가 야 그러면은 전세를 사는 세입자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니까 그 대출을 못 받게 해야 되겠다. 이게 되게 어찌 보면 되게 극단적인 정책이거든요. 왜냐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여기에 전세를 살려 들어가는 것 뿐인데. 그렇죠.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뭐 의도가 없죠. 집주인이 집을 못 사게 하려고 나한테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집주인과 이 전세입자 간의 이 거래를 통제하려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이거 아니면은 뭐 양도세를 엄청 때리든지 뭐 취득세를 엄청 올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세금 강조하는 거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시장도 막 흔들흔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확 막힌 이런 상황이거든요.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아주 고가인 동네 막 20억, 30억인 동네들은 신기하게도 전세를 살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출이 없는 분들도 좀 있어요. 네, 워낙 돈이 좀 많으신데 뭐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뭐 굳이 집을 안 사도 되는데 라는 분들이 뭐 이렇게 대출을 없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조금 다르게 갈 것 같고 뭐 금액대로 굳이 얘기를 한다면 뭐 10억대 안팎인 뭐 10억대 중반에서 뭐 9억대 이런 곳들은 좀 영향을 좀 확실히 받을 것 같고요. 그 이하인 곳들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대출 규제나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거래는 좀 잡히고 좀 당분간은 좀 이렇게 가지 않을까로 추정합니다. 한마디로 지금 고가 입지라는 고가 아파트일수록 내년 상승세는 또 여전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번 상승세는 보통 아파트를 우리가 뭐 1년, 2년 살고 팔진 않으니까 언제까지 좀 이번에 상승세는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?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면 저는 지금 이렇게 특정 지역들의 특정 단지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걸 절대 좋게 보지 않거든요. 이거는 뭐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. 왜냐면은 이미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죠.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좋습니다. 지금 뭐 완전 꽃놀이패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. 왜냐면 세금 규제도 없죠. 거기다가 지금 전세도 올라가죠. 그리고 나는 어차피 이거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안 되면 들어가서 살면 되고 뭐 걱정이 없는. 근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안 되거든요. 지금
아파트 신축이 잘 안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 쪽은. 그러니까 이분들은 너무 좋은데 반대로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 5명이라고 치면 나머지 95명의 국민들은 저거 이제 못 가는 거거든요. 저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안 좋은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? 좋은 집들을 더 많이 지어주면 되겠죠. 근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지금 이럴 때는 글로 막 뾰족하게 모이는 수요를 어떻게든 다른 쪽으로 좀 분산을 시켜가지고 뭐 하다못해 주식이 됐든 뭐 코인이 됐든 아니면 뭐 빌딩이 됐든 뭐 아니면 지방 아파트든 어디로 좀 뿌려주면 좋을 텐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의 해답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수요 분산하는 그 기조로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언제 그게 바뀔 것이냐 를 맞추는 것밖에 없는데 저는 뭐 정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쉽진 않을 것 같다. 지금 당분간은 뭐 그런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. 그게 좀 지금 답이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.